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일 퇴원합니다. 피습 8일 만입니다. 한편 국회로 들어온 쌍특검법이 본회의 재표결은 불발됐습니다. 정치권 이슈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성국 정치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이슈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보시죠. 네, 이재명 대표가 내일 퇴원한다라는 것이 오늘의 첫 번째 이슈가 되겠습니다. 당분간 자택에서 치료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곤 있지만 일단 퇴원을 하면서 메시지는 내놓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일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자신이 이제 피습당하고 난 다음에 걱정하는 국민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룰 것 같고요. 하나 더 더하자면 그동안에 근거 없는 추측이나 이런 것도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 또 정반대로 그것에 따르는 역작용으로 민주당 지지자가 올해 더 거칠게 언동을 내놓는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치의 어떤 갈등, 진영 논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좀 국민 화합이나 이런 메시지는 좀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메시지도 메시지지만 또 언제쯤 당무에 복귀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좀 빨리 하고 싶긴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선거가 90여일 남아가지고요. 네. 마음이 굉장히 바쁠 겁니다. 우선 그래도 8일 만에 이렇게 호전돼서 퇴원하는 거니까 반갑고요. 그런데 당무 복귀를 바로 하지 않고 집에서 당분간 가려한다 그러니까 그건 그야말로 의료진의 판단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본인은 당장 내일이라도 바로 당사로 가고 싶어 할지 모르겠는데 의료진 입장이 있잖아요. 예, 저는 의료진 입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김성환 평론가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바로 당무 복귀를 한다면 이제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당장 신당 창당 쪽으로 가고 있는 이 이낙연 전 대표나 또는 상식 그룹의 4명. 네. 이게 좀 최후 통첩도 한 상태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뭔가 굉장히 많이 듣고 싶어 할 겁니다. 또 이를테면 이제 피습 전후한 상황이나 또 헬기 이송 관련된 그동안의 논란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재명 대표한테 직접 듣고 싶어하는 국민들이 많이 계실 텐데 내일 퇴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집에서 가려하면서 컨디션 조절 잘하고 최대한 빨리 복귀하려고 하겠죠. 복귀 시점에서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는가, 그걸 저희들이 좀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예, 일단 내일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 정치적인 큰 의미 있는 메시지는 아닐 것이다라는 것은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인데 좀 급한 것이 비명계 4인방은 내일이 또 최후 통첩이란 말이에요. 내일까지 대표가 어떠한 조치가 없으면 자기는 나가겠다 이런 얘기인데 내일 나오겠습니까? 너무 좀 빠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원칙과 상식 의원들 4명이서 이제 줄을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내일 퇴원하는 사람한테 지금 당대표직 내려놓고 통합비대위 구성을 하는 거 답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좀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일단 이재명 대표의 상태를 좀 직접 국민이 확인할 수 있다거나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휴식기를 갖는다면 그러면 나름대로 어떤 정치적 대안이나 통합의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다 하더라도 내일 이제 집으로 가는 상황인데 입장 당장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빠르고 좀 약간 비인간적인 느낌도 좀 들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비명계 의원들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다급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준석 신당도 띄운 상황이기도 하고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11일 공식화한다고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본인들이 거취를 좀 결정해야 될 상황이기도 하다. 이런 면에서는 충분히 상황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 며칠 지난다고 해서 크게 또 상황이 달라질 것도 아닌데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조금 빠르다라고 하셨는데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이미 탈당하겠다는 마음을 굳혔기 때문입니까? 좀 각박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네. 근데 이 비명계의 최후 통첩 이른바 최후 통첩,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고 통합비대위, 비명계가 포함된 통합비대위로 전환하자 이런 요구는 벌써 한 달 가까이 전부터 여러 사람이 또 이낙연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해왔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를테면 조용히 있다가 당 대표가 피습당해서 8일 만에
이제 집으로 가는 날 갑자기 기습하듯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아마 누구도 동의하기 어렵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건 다 예정됐던 일이고 또 이재명 대표가 피습 전에도 이낙연 전 대표와 뭐 사실상의 마지막 회동을 해서 서로 결렬할 수밖에 없다는 걸 확인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 상태니까 저는 이게 뭐 새로울 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이 선거를 치르는 것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늦었어요. 아직 뭐 공관위가 제대로 구성도 안 돼 있고 공천 작업은 시작도 안 했는데 네. 불과 90일 앞으로 선거가 다가왔잖아요. 이런 이 양당도 지금 굉장히 지금 촉박하게 상황을 풀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신당은 아직 당도 안 만든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선거는 치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정말 뭐 일각의 여삼추 같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를테면은 퇴원하는 날이 좀 너무 각박하다면 그럼 퇴원 다음 날은 좀 괜찮을까? 또는 뭐 당무 복귀할 때까지 그게 3일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그거 기다려야 되냐? 근데 이런 식의 생각들을 비명계라고 왜 안 했겠어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 국민에 대한 정치를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 끝에 저는 내일 그런 선언이 있을 거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는 과정도 그랬지만 뭐 지난해 연말에 이제 신당 창당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좀 뒤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근데 이재명 대표 만났을 때 모습을 보니까 애초부터 이재명 대표가 내려오지 않으면 나는 대안이 없다. 이거 답 한 가지밖에 안 갖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있는 당에 내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진즉부터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원칙과 상식 의원들도 좀 상황은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에서 당을 떠날 때 우리가 어떤 정치적 명분을 쌓을 것인가 이 부분을 제일 고민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러 차례 이제 뭐 통합 비대위 요구도 하고 이렇게 했던 과정들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떠나기 직전에 최후 통첩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 요구가 이렇게 계속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그리고 또 민주당은 변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 이런 점들을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과정, 그 명분을 들고 나가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당장 뭐 신당 쪽으로 갈 것 같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약간 각계약진 양상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행동 통일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낙연 신당으로 가겠다고 하는 걸 행동 통일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일단 제3지대로 나가서 무소속이든 이런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선거를 준비하면서 이후 판세 변화를 좀 지켜본 다음에 최종 뭐 갈 곳을 정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은요. 그러니까 한쪽은 대표직 사퇴하라는 주장이고 한쪽은 그거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상식적으로 보면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만나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이른바 정치 협상을 할 때는 도저히 절충 안 될 것 같은 주장을 서로 들고 나오게 돼 있어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든 절충을 이끌어내는 것이 정치 아닙니까? 또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주류가 강자고 이낙연 전 대표와 비주류가 약자 아닙니까? 그러면 정치에서 약자가 강하게 주장할 때 강자가 한두 발 물러서 주면서 양보해 가면서 품어 안고 가는 것이 정치잖아요. 근데 그날 이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회동 장면을 전하는 보도를 보면 두 사람 다 그냥 자기 할 말만 하고 먼 산만 바라보다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한테 각박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아무런 이 타협과 대화의 여지도 안 주고 그냥 시간 끌기 하기 위해서 나갔다라고 하는 비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상황 자체가. 지금 시간을 끌면 누구한테 불리합니까? 탈당하고 신당하겠다는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측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한 게 시간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너무나 잘 아는 더불어민주당 주류 쪽에서 시간을 끄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뭐 이재명 대표가 일부러 뭐 이게 병원에 오래 있어서 시간 끌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대화하고 타협해서 함께 가려고 진정성을 갖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그동안 안 보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에서
이 이낙연 전 대표나 탈당할 사람들한테 이 모든 것을 뭐 너무 각박하다 인간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 비난을 퍼붓는 것은 그거는 균형에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말씀하신 거에 맞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러니까 각박하다고 하는 거는 그래도 최소한 하루 정도는 비껴가면서 발표하면 어떻겠냐 예, 뭐, 이런 말씀을 드린 저도 거고요. 그렇게 공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재명 여기서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조홍천 의원의 출판 기념회에 많이 모여서 다 나가지 말아달라는 얘기는 했단 말이에요. 이쪽이나 이쪽이나. 그런데 내일이면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말리는 사람은 많지만 나가는 사람이 4명입니까? 더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앞으로 공천 과정을 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공천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선 불복도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마음이 좀 다급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경선 과정이 그래도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진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민주당 후보들이 한 3월 초면은 대체적으로 다 윤곽이 드러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월 말을 그냥 허투루 시간을 보냈을 경우에는 어느 쪽으로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중순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마음이 좀 다급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글쎄요, 뭐 어느 쪽으로 갈지는 모르겠고 좀 이낙연 전 대표 얘기도 하기는 하겠지만 네. 그러니까 지금 변수들이 너무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섣불리 난 저 사람하고 같이 저 세력하고 함께 하겠다는 말을 못 꺼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선거제가 뭐 지금과 같은 그냥 준연동형으로도 남아 있는다고 하면은 어느 시점에는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뭐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인데 그 사이에 돌출 변수 예를 들면 서로 간의 세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좀 보거든요.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더 많은 의원들이 나와주는 거예요. 네. 나와서 이낙연 전 대표랑 같이 합류할 경우에 이낙연 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동의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또 있단 말이죠.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또 역으로 뭐 영남권에서 의원들이 물갈이 됐다 하더라도 나는 이준석하고 함께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버릴 경우에는 굉장히 곤란한 처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제3지대 어느 지점에서 만나느냐가 그 지점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앵커께서 오늘 출판 기념회 그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네. 그랬지만 이 정치에서 그냥 좀 참고 같이 하지로 이루어지는 정치가 어디 있겠어요.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 그 고난이나 지분을 인정할 때 그게 비로소 의미가 있는 덕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조금 객관화시켜서 보면 네. 뭐 이재명 대표나 이른바 친명계 쪽에서 사사건건 발목만 잡는 이른바 비명계들을 눈의 가시처럼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이른바 이 친명계의 아주 핵심에 해당되는 것으로 누구나 다 알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무슨 자객공천 하듯이 막 여기저기를 막 하고 다니잖아요. 또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이 바로 그 사람들의 이 지역 사무실에 가서 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위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딱 깨놓고 얘기하면 나가라고 하는 얘기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정치판에서는. 그 정도 했는데도 그냥 머리 숙이고 들어와서 그냥 조용히 공천에서 배제되고 앉아 있어라. 이걸 어느 정치인이 그대로 하겠습니까? 비록 지금 이낙연 신당이나 이 바깥 세력에 대한 여론조사가 뭐 한 자릿수밖에 안 나오는 걸로 대부분의 조사가 뭐 특정 여론조사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대체로 그렇게 나오지만 저는 이것도 거꾸로 보면 이 한 자리 숫자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재명 대표나 이른바 당의 주류가 비주류 관리에 실패했다. 그 결과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 점은 제가 꼭 지적해두고 싶습니다. 짧게 듣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취지나 내용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나 지금 이제 비명계 의원들이 당을 떠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민주당에 큰 상처가 될 것이면 뭐 틀림이 없고요. 그 사람 숫자가 몇 명이라 할지라도 그게 이재명 대표 어떤 리더십이나 통합을 추구하는 가치나 이런 거에 상처를 주는 건 뭐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비명계 의원들이 왜 민주당 대부분의 지지자들한테서 외면받는다고 느낄까 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당이 어떤 방식으로는 체포동의안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뭐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라든가 또 지나치게 과잉 수사하는 듯한 이런 모습이나 이런 거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당원들 사이에서 커진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대표 한 명을 마치 공격하면 그게 정치적 명분이 얻어지는 것 양 행동한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원들이 굉장히 거부감이 크다 이런 거고요. 뭐 일부 소수 강성 당원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강성 당원이 전체 당원을 또 대변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제 나중에 후보를 결정할 때 경선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당원 50%에 국민 여론 50%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현역 의원이고 지금 비명계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재선 3선급들 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구 관리 그동안 굉장히 열심히 잘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면에서 초선이 아무리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이재명 캠프에 있었다는 사람들이 온다 하더라도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벌벌 떠는 거는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저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만 하는데도 벌써 시간이 절반가량 훌쩍 지났습니다. 두 번째 이슈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라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법안이 국회로 돌아왔는데 재표결이 무산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그 선거를 앞두고 이 김건희 리스크라고 언론들이 이제 보도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건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가 그 대통령 부인 아닙니까? 네. 대외적으로 이를테면 국빈 방문을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 사는 게 아닌데 부인과 함께 동행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가 우리 국민 앞에 모습을 보인 마지막이 그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서 돌아왔을 때 그 성남공항에서 이제 환영 나온 사람들하고 인사하는 그 장면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그때로부터 따지면 지금 한 20일 가까이 지금 일체 미디어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김건희 리스크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엉뚱한 말씀처럼 들릴지 모르겠는데 오늘 국회에서는 이 개식용 금지법이라고 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아마 1,000만 이 반려인들이 다 환영할 만한 일이고 이건 수십 년간에 걸친 논쟁 끝에 통과된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가장 마지막에 한 메시지는 바로 그 개식용 금지와 관련돼서 입법 촉구한 겁니다. 그것도 네덜란드 국빈 방문 중에 그 관련자들과 대담하면서 한 거거든요. 그럼 이것도 리스크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을 어떻게든 이 김건희 여사를 이 총선 공격의 소재로 쓰기 위해서 이 쌍특검을 무리하게 강행했고 그리고 뭐 무리하게 강행했지만 저는 이 입법부의 권한을 행사했다고 생각합니다. 합법적으로.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이 특검 강행이 합법적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합법적인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합법적 절차는 뭐냐면 재표결 하는 겁니다. 뭐 이 정치에서는 모든 것이 다 법적 조문으로 써 있지 않더라도 관행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관습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이 거부권 이른바 제2요구권 행사가 있었을 때는 통상적으로 그 다음 본회의 또는 한 보름 안에 이 재표결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걸 늦춰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그 더불어민주당이 보이는 태도는 오늘 그 재표결 자체를 무산시켰죠. 그리고 이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다가 이 소송을 해서 지금 그게 끝난 다음에 재표결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헌재로 들어가면 이게 언제 끝날지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이런 식으로 되면 이 사안은 입법이 시작은 됐는데 종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선거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식의 시간 끌기를 통해서 이번 총선을 어떻게든 이 김건희 여사를 약점으로 부각시켜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일종의 전략이 지금 그대로 관철되고 있는 것이다. 그 전략의 일환으로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라고 하는 새로운 신조어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예. 김건희 리스크는 야당이 만든 게 아니죠.
대선 기간 동안에 김건희 여사 스스로 만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된 녹취록이 공개된다거나 뭐 허위 이력 문제가 제기가 됐다거나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과 기자회견까지 열었어요. 그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가 직접 자신의 입으로 내조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도 제2부속실을 설치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거는 내조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전제에서 얘기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집권하고 난 다음에 취임하고 난 다음에 취임할 때부터 사실은 취임식장에 그 초청하는 명사 그 명단을 누구를 했느냐 뭐 예를 들면 극우 유튜버들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얘기들이 뒷말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김건희 여사 관련돼 있는 제2부속실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언론 홍보 자료나 보도 자료를 오빠가 배포를 했다더라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그 야당이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는 리스크는 김건희 여사 스스로가 만든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저도 초반기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제2부속실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 대통령 영부인은 어느 정도 공적 활동이 불가피하다. 그거는 대선 기간 동안에 내조만 하겠다고 했던 건 불가피한 그 어떤 입장이었다 하더라도 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활동하는 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2부속실을 일단 빨리 만드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아마 평론가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안했을 거예요. 근데 무시하고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사이에도 계속 리스크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품 가방부터 시작해서 계속 리스크 나왔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대통령실의 대응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가타부타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의혹이 눈덩이처럼 다 커진 상황에서 뭐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했다고는 하지만 또 법원 판결을 통해 가지고 공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계좌가 활용되고 주가 조작에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직접 녹취한 내용이 나온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리스크가 커진 거 아닙니까? 그걸 밝히자고 했을 때 국민의힘이 그러면 민주당하고 협상할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협상할 의지가 없었잖아요. 작년 4월에 태운 법안이 지금 돌아온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청소년 법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둘째로는 태도에 관한 문제인데요. 저는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수기하는 어떤 그 시간을 좀 가졌더라면 이렇게까지 또 안 커졌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신년 기자회견 때 많은 분들이 아마 기대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쌍특검법 통과돼서 왔는데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럼 고충을 대통령의 고충이나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그러면은 특별감찰관을 임명한다거나 제2부속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유감 표명이 있었다고 하면 국민들도 어느 정도 수긍하는 측면들이 있을 텐데 지금 제2부속실 설치한다는 얘기 나오고 난 다음에도 여론이 별로 변화가 없잖아요. 오히려 식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대통령실이 리스크를 키워온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특검법이 뭐 이게 총선용이다 아니다, 뭐 악법이다 아니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지금과 같은 리스크와 이런 것들을 오히려 대통령 스스로가 키워온 측면이 있는 것인데 그걸 정치적으로 해결을 못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뼈아픈 지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짧게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작년 4월에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태웠잖아요. 근데 패스트트랙으로 일단 태우면 24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서 바로 본회의 그 직회부 되잖아요. 그걸 국회의원들이 그 계산을 못 합니까? 그래서 저는 작년 4월부터 1년 후인 올해 4월을 염두에 두고 일정을 그렇게 잡았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건 뭐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2부속실을 그 대선 과정에서 그냥 워낙 그 이전에 김건희 그 대통령 후보 시절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이 아주 집중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와 관련돼서 활동을 최소화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2부속실을 아예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공약한 건 사실인데 저는 그때부터 이거는 비현실적이다. 결국은 대통령이 당선돼서 국정 운영을 하다 보면 제2부속실이 필요하게 된다. 저는 뭐 그때부터 저도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좀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지금 제2부속실 설치 문제가 논의되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아까 김건희 리스크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게 일종의 프레임이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리스크가 있고 없고는 각자 판단이 다를 수 있는데 이거를 김건희 리스크라고 하는 6자의 단어로 만들어서 네이밍을 하는 것 이건 정치적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프레임과
아니. 여당에서도 그 단어를 쓰는 거는 그 프레임에 예, 들어간 거예요? 저는 그 여당의 일부 인사들도 네. 그 야당의 프레임에 지금 갇혀서 저렇게 주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러니까 네이밍과 프레이밍이 강력한 힘을 갖거든요. 어떤 사물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딱 한 단어로 이 상황의 핵심이라고 지금 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정치권에서 또 우리 정치학에서 네이밍과 프레임의 그 힘에 대해서는 수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김건희 리스크라고 하는 용어가 어제 오늘 갑자기 언론에서 보도되기 시작했는데 그전에는 이런 용어가 사용된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일종의 네이밍이고 프레이밍인데 이 프레이밍에 이 국민의힘의 일부 인사들이 지금 함몰되고 있다, 매몰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선거라는 그 관점에서 보면 상대방이 규정한 프레임이나 네이밍 속에서는 무슨 얘기를 해도 결국은 그 프레임과 네이밍의 힘에 그 매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여는 야에게 야는 여에게 자기한테 유리한 프레임을 씌우려고 그러고 자기한테 유리한 네이밍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 정부에서 김정숙 역사에 대한 수많은 그 문제 제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김정숙 리스크라고 하는 용어를 쓴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또 지금 당장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도 그 부인 김혜경 여사는 지금 사법 처리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김혜경 리스크라고 하는 식의 용어를 쓰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리스크가 실제로 있냐 없냐는 각자의 판단이지만 또 그 리스크가 얼마나 클 건가 작을 건가도 각자의 판단이지만 그러나 이 김건희 리스크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거 이거는 이 정치적 프레임과 정치적 네이밍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아까 드린 겁니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야당 그 방탄 논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재명 방탄 때문에 이 민주당이 그걸 벗어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그것도 프레임이에요. 잘 못 벗어났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 프레임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그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리고 또 상대편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걸 의도적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게 강력한 힘을 갖기 위해서는 적지 않게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강력한 힘을 갖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하나만 가지고 뭔가 문제가 됐다고 하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강력하게 뭔가 의문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김건희 리스크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갖는 프레이밍이 이렇게 강력하게 작동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각은 다를 수 있겠으나 대통령실이 보이는 어떤 대응하는 태도 그리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보이는 어떤 발언이라든가 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김건희 리스크란 단어가 나올 때 강력하게 프레임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다. 그 부분을 제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까지 했는데 시간이 한 5분밖에 남지 않아서 세 번째 이슈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슈 보시죠. 네, 제3지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양양자 대표의 출판 기념회에서 네 사람이 모였죠. 양양자 대표와 이준석, 이낙연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까지 모였는데 뭐 질문은 많았는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제3지대가 성공할 수 있는가? 아까 제가 이제 그 대기하면서 우리 연합뉴스 TV 뉴스를 봤는데 저 오늘 양양자 의원 그 행사에 많이 모여 있는 장면이 쭉 방송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 눈에 딱 띈 거는 그 뒤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혹시 그 찾을 수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뒤에 보면 말이죠. 의자 뒤에 뭐 사람 이름 써 있고 VIP 쫙 써 있어요. 지금 제3지대에서 양당 구조에 매몰된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고 새 정치하겠다 그러잖아요. 저게 무슨 수천 명 모이는 장소도 아니고 불과 아마 100여 명 모이는 저곳일 텐데 저기도 앞에 두 줄, 세 줄을 VIP 자리라고 딱 해놓고 저렇게 하는 것이 과연 지금까지의 여의도 사투리에서 얼마나 벗어나는 행태인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을 갖게 됐어요. 저는 새로운 정치, 개혁 정치를 하겠다 그러면 그게 여든 야든 저는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제3지대에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해서 제가 지금 기대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수준의
그 의식이나 정치 문화 행태 지금 여의도 정치판에 수없이 보는 정치 행사하고 전혀 다를 게 없거든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저런 상태에서라면 국민적 지지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도 제3지대의 힘은 없을 것 같다라고 네. 보셨어요. 아주 뭐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굉장히 날카로운 시선으로 보셔가지고 저는 사실 못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지금 일단 제3지대에 어느 쪽이 되든 간에 양당 외의 어떤 정당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얘기하면 서로 생각도 다르고 좀 지향하는 바도 다르고 다른 인사들이지만 자꾸 지금 부비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뭔가 접점을 자꾸 만들기 위해서 또 왜냐하면 혼자서 홀로 살아남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건 아마 본인들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자꾸 접점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낙연 전 대표와 윤석열 전 대표가 통화했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아직 뭐 확답을 줄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만큼 이제 정치적으로 노련한 인사들인데 지금 벌써 덜컥 그냥 합의를 해버리면 나중에 가서 장담 못하는 일이 돼버릴 수 있으니까. 근데 앞으로 시계가 선거제에 대한 합의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길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결국은 양당이 공천을 딱 하는 그 시점, 아니 경선 들어가는 그 시점 어느 시점밖에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길어야 한 달도 안 되는 시간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비슷한 접점을 모색하는 과정들, 서로 간의 덩치를 얼마나 키우느냐, 그리고 또 지지자들이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각자의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한 말씀만 더 첨언드리면요.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에도 누가 추가 탈당하냐가 주 언론의 관심인 것 같아요. 또 뭐 국민의힘에도 혹시 나갈 사람이 있나. 근데 이제 이러다 보면 결국은 양당이 공천했을 때 거기 공천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이제 탈당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면서 이른바 이삭죽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삭 주어서 새정치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새정치를 하고 양당 구조를 넘어서려면 정말 사직생의 각오로 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뛰어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국민만 믿고 뛰어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제가 비록 지지율이 얼마 안 나와도 상당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아까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저나 또는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진짜 새정치를 보여주기에는 이미 저 흐름이 너무 기존의 여의도 낡은 정치의 이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줬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완전히 좀 새롭게 되지 않으면은 그 전망을 밝게 하기는 좀 어렵다. 그 말씀 제가 좀 첨언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고성국 정치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